반가워요 우리 친구들. 고등학교 2학년 생활과윤리 9월 학력평가 생활과윤리 해설 강의를 진행하게 된 최한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생활과윤리를 선택을 하셔서 본 친구들도 아마 있으셨을 거고, 아직까지 선택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생활과윤리는 어떤 과목인가 하는 마음으로 생활과윤리를 아마 풀어본 친구들도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마 비율이 뭐 어느 쪽이 더 많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교에 따라서 지금 한참 선택 과목을 확정 짓고 있는 학교들도 있고, 아직까지 선택 과목 확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학교들도 있고, 뭐 학교마다 조금씩은 이제 차이가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한 반반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난 이제 생활과윤리로 수능 볼 거야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생활과윤리를 이제 풀어본 친구들도 있고, 근데 나는 생활과윤리를 확정짓지는 않았지만 나하고 맞는 과목인지, 이제 우리가 사탐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과목궁합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나하고 이게 어느 정도 맞는 과목인지, 해볼 만한 과목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탐색을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아마 생활과윤리를 응시해 본 친구들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어려운 문제는 특별히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려워할 만한 주제는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생활과윤리에서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제일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 주제가 정의입니다. 롤스하고 노직으로 이제 대표되는 정의인데, 그 주제가 15번인가요? 15번에 그대로 출제가 됐고, 그렇죠. 그다음 또 그 다음으로 보통 일반적으로 어려워하는 주제가 자연과 윤리죠. 그 자연과 윤리,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어려워하는 주제가 누구냐라고 얘기하면 뭐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일반적으로 볼 때 테일러하고 레오폴드 조합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테일러하고 레오폴드 조합으로 역시 또 출제가 됐어요. 이번 학평에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3학년 가서 평가원 모의고사나 수능을 보면 오답률이라는 게 쭉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오답률 1위 주제, 2위 주제 나오는데, 뭐 100%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오답률 1위를 가장 많이 차지하는 주제가 정의입니다. 두 번째로 오답률을 그러니까 오답률 한 두세 번째 정도에 랭킹되는 주제가 자연과 윤리. 특히 뭐 테일러라던가 레오폴드 같은 사상가들이 그런 주제들이 다 출제가 됐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워할 만한 주제들이 충분히 출제가 됐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주 어렵게까지는 왜냐면 아직까지는 이제 뭐 여러분들이 확정적으로 선택을 안 지은 친구들도 많이 응시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주 그렇게까지 어렵게 가지는 않았지만, 또 너무 기본적인 내용 말고 또 수능에서도 어떻게 보면 조금 우리 친구들이 많이 함정에 빠지는 그런 선택지나 보기들도 많이 활용됐다라는 그런 특징들도 가지고 있죠. 뭐 또 자세한 얘기는 제가 총평에서 하는 걸로 하고요. 일단 1번 문항부터 볼게요. 1번 문항은 뭐 모두가 예측 가능했었던 주제죠. 윤리학입니다. 그렇죠? 두 개의 윤리학 비교하는데 뭐 가는 뭐냐라고 얘기하면은 요 윤리학은 도덕적 추론의 타당성을 검토한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러면 당연히 가는 메타 윤리학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럼 나 한번 볼까요? 요 윤리학은 이제 어떤 성격이냐면, 봐봐요. 도덕적 행위에 대한 보편적 기준과 규범을 제공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뭐 흔히 얘기를 하는 이제 도덕 원리를 탐구하고 도덕 원리를 정립하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건 무슨 윤리학이라고 얘기합니까? 이론 윤리학이라고 얘기하죠. 그럼 메타 윤리학과 이론 윤리학을 비교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1번 문제는 그렇게까지 뭐 고난도나 그렇지는 않았고,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는 뭐 평이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왜 메타 윤리학이 현실의 구체적인 도덕 문제 해결의 핵심 목표 아니죠. 그다음 이론 윤리학은 올바른 삶을 위한 도덕 규범 정립을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그 특징이 그대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습니까? 문제 자체가 이제 답을 찾기는 어렵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현실의 구체적인 도덕 문제 해결을 어떻게 보면 핵심 목표로 삼고 있는 건 이제 어디에서 많이 강조합니까? 그렇죠. 실천 윤리학에서 많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들이라고 뭐 여러분들 아마 공부하셨을 거고요. 그다음 3번 볼게요. 가는 메타 윤리학이 나보다, 즉 이론 윤리학보다 옳은 행위의 근거가 되는 도덕 원리 제시를 중시한다. 여러분들 볼게요. 옳은 행위의 근거가 되는 도덕 원리 제시를 중시하는 건 뭡니까? 가보다는 뭐다? 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다? 당연히 3번 선지도 잘못됐다라는 거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셨을 거고요. 4번 한번 가볼게요.
나는 이론윤리학입니다. 이론윤리학이 메타윤리학보다 도덕적 추론의 논리적 구조 분석을 중시한다라고 얘기하면 이건 어때요? 뭐의 특징이 아닙니까? 이론윤리학보다는 이론윤리학의 특징이라기보다는 어디서 강조한다? 메타윤리학에서 강조하고 있는 특징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 어때요? 적절하지 못한 내용이다라는 건 뭐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없으셨을 겁니다. 그다음 가나는 도덕 현상에 대한 객관적 서술. 여러분들 이론윤리학이라는 건 객관적 서술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될까 안 될까? 대표적으로 안 되죠. 참고적으로 이제 봐봐요. 도덕 현상에 대한 객관적 서술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무슨 윤리학을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죠? 기술 윤리학이죠. 기술. 여러분들 기술 윤리학 들어봤죠? 이건 바로 뭐다? 도덕 현상에 대한 객관적 서술이 주목적이면 이거는 기술 윤리학이죠. 여기서 기술은 테크놀로지의 의미가 아니고 바로 뭐라고 얘기를 했죠? 서술한다. 이런 식의 의미로 이제 기술이다. 그러니까 뭐 기술의 발전 이런 의미가 아니라고 제가 뭐 수없이 많이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해결하는데 특별히 어려움이 없이 아마 문제가 해결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됐죠? 그다음 2번 한번 가볼게요. 2번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표적인 여러분들은 이렇게 표현하죠. 비문학 독해이다. 물론 뭐 주제는 있습니다. 그렇죠? 생명 또는 어때요? 죽음, 생명과 죽음 또는 뭐 그 주제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렇게 봐도 되지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뭐에 대한 겁니까? 배아죠, 배아. 그럼 엄밀히 얘기하면 배아에 대한 뭡니까? 주제는 배아 복제예요. 배아 복제는 뭐한 금지. 배아 복제에 대해서 뭐 하고 있어요? 반대하죠. 그다음 요 밑에 볼까요? 배아 복제 뭐 하고 있습니까? 허용. 그러니까 입장이 다른 거예요. 이 사실은 배아로 보기보다는 뭐로 봐야 된다? 배아 복제이다. 그러니까 배아 복제에 대해서 서로 뭐다? 입장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왜? 이거는 기본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이거는 어때요? 허용하고 있으니까. 됐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전형적으로 뭐 배아 복제는 아주는 아니지만 학교 시험에서는 뭐 굉장히 잘 나오지만 수능에서는 뭐 그렇게 잘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꾸준히 가끔 한 번씩 나오고 있는 주제입니다. 한번 볼게요. 갑은 배아 복제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한다고 본다. 이런 입장에서 배아 복제 금지? 여러분들 볼 때 어때요? 당연히 맞죠. 왜? 배아 복제를 금지하니까. 왜? 배아 복제가 인간의 바로 뭐다? 그렇죠. 존엄성을 훼손한다. 왜? 배아를 인간으로서의 도덕적 지위와 가치를 가진다라고 보니까 뭐는? 갑은. 정답 몇 번? 1번이죠. 그러니까 배아 복제에 대해서 뭐 할까요? 반대. 좋아요. 을은 배아를 인간과 동일한 인격체로 대우할까요? 봐요. 뭐라고 얘기해? 배아는 생명이 없는 단순한 세포 덩어리에 불과하다고 보잖아. 그러니까 어때요? 인간과 동일한 인격체로 대우할까 안 할까? 안 한다라는 거지. 맞죠? 그 다음 볼게요. 갑은 을과 달리 배아 복제의 유용성에 주목해야 된다. 여러분들 봐봐. 을을 보세요. 을을 보시면 인간의 이익을 위해 세포 조직을 이용한 실험이 허용되는 것처럼 그래서 어때요? 배아 복제도 허용되어야 된다. 그럼 어때요? 유용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 바로 뭐다? 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을의 입장에 가깝잖아. 근데 어때요? 을과 달리라고 표현했으니까 당연히 어때요? 3번은 성립될 수 없는 즉 옳지 않은 선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거예요. 됐어요? 네 번째. 을은 갑과 달리 배아에게 생명의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 갑은 이 주장을 안 할까요? 일단 저는 이제 그거 물어볼게요. 갑은 이 주장을 할까 안 할까? 갑도 하죠. 왜? 인간의 발달이 수정부터 시작되어 선명한 경계선이 없는 연속적 과정이기 때문에 배아가 어때요? 인간으로서의 바로 뭐다? 도덕적 지위와 가치를 지닌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어때요? 갑은 뭐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배아에게 생명의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라고 보고 있거든. 그렇죠? 근데 어때요? 갑과 달리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건 어때요? 적절하지 못한 거죠. 갑 사실은 어때요? 넓게 해서 가면 갑이 이걸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제시문의 내용으로 충분히 이 내용을 추론해낼 수 있다라는 거 됐고요. 5번. 갑은 배아를 도덕적 지위를 지닌 존재로 대우해야 한다라고 본다. 당연히 뭐야? 갑은 맞죠. 근데 을은 그래 안 그래? 을은 뭐라고 얘기해? 생명이 없는 단순한 세포 덩어리. 그러니까 여러분들 5번은 역시 뭡니까? 적절하지 못한 선지가 되겠죠. 됐나요? 그러므로 정답은 몇 번입니까? 정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정답 확인하셨죠? 세 번째.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1번과 2번은 굉장히 출제가 학교 시험에서도 그렇고 잘 될 수 있는 주제죠. 뭐 배아 복제라든가 배아 복제에 대한 찬반, 그렇죠? 찬성과 반대. 그다음 뭐 1번 같은 경우에 윤리학의 분류. 전형적으로 우리가 이제 생활과 윤리에서 얘기를 하는 스탠다드한 주제들이 출제가 됐습니다. 역시 그래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뭐 체감 난도라 그래야 되나? 체감 난도는 높진 않았다. 왜? 아주 기본적인 지식과 또는 제시문을 활용해서도 충분히 어때요? 문제가 해결이 가능했기 때문이겠죠. 그럼 세 번째 한번 가볼게요. 세 번째부터는 조금은 이제 윤리사상적인 성격이 나타나죠. 뭐 이걸 이제 동서양의 윤리적 접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제 서양의 이제 현대 덕윤리에 대한 얘기죠.
일단 여기 보면 바로 나오죠. 덕을 소유하고 실행하면 우리는 실천에 내재된 선들을 성취할 수 있고, 그쵸? 계속 덕 얘기가 나오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죠. 분리된 자아가 아니라 특수한 사회적 역사적 정체성의 담지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각자 나의 가족, 나의 도시, 나의 민족으로부터 물려받은 다양한 부채와 유산, 정당한 기대와 책무들을 도덕적 출발, 굉장히 많이 나왔던 얘기죠. 누구와 관련해서? 맥킨타이어. 아마 뭐 공부한 친구들은 다 들어봤던 얘기일 겁니다. 그래서 이 윤리는 바로 뭐다? 현대 덕 윤리입니다. 현대 덕 윤리를 대표하는 사상가가 누굴까요? 맥킨타이어. 네, 이름 들어봤죠? 맥킨타이어. 맥킨타이어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현대 덕 윤리를 가지고 출제를 했죠. 오직 유용성. 그러면 유용성의 원리를 강조하는 거는 덕 윤리라기보다는 뭐죠? 공리주의에서는 유용성의 원리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어때요? 맥킨타이어하고는 뭐 직접적인 상관성이 있다라고 보기 어렵고요. 그다음 공동체의 전통과 역사보다 개인의 선호를 아니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맥킨타이어와 같은 그런 어떤 현대 덕윤리 사상에서는 뭐를 강조하고 있다? 공동체의 전통과 역사를 강조하고 있죠. 그게 나오잖아요. 나의 도시, 나의 민족, 그렇죠? 이런 것으로부터 물려받은 다양한 부채와 유산. 이 말 자체가 여러분 어때요? 이 문장 자체가 이미 어때요? 공동체의 전통, 역사 이런 것들을 뭐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시하고 있다라는 게 그대로 제시문에서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성립될 수 없는 거죠. 됐어요? 그다음 옳고 선한 행위. 이 좋은 행위를 뭐해서? 습관화해서 어때요? 뭐를? 유독한 성품. 이게 덕윤리의 이제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죠. 많이 들어봤죠? 유독한 성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이걸 길러야 된다. 정답은 몇 번이 될까요? 정답은 3번이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한번 가볼게요. 제가 이제 덕윤리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뭐 수능 개념이나 수능 강의 해드릴 때 제일 많이 해드린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덕윤리는 뭐다? 구체적인 상황이나 맥락을 뭐 하고 있다? 강조하고 있다. 굉장히 중시하고 있다. 근데 무관하다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구체적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적절한 행위를 할 것이냐. 그렇죠? 그래서 덕윤리는 뭐를 강조하고 있는 거야? 행위자의 성품. 어떤 성품입니까? 여기 나오고 있잖아요. 유독한 성품. 이걸 지니면 어때? 그 구체적 상황과 맥락에 맞는 적절한 행위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강조하고 있다? 행위자의 유독한 성품.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몇 번 뭐 강조드렸던 얘기고요. 그다음 인간의 욕망과 감정. 기본적으로 덕윤리는 어때요? 우리 인간의 특히 뭐 감정 같은 것들을 배제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됐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3번 문제도 정답이 몇 번이었죠? 예, 3번이죠. 뭐 특별히 덕윤리 문제 나왔지만 어렵진 않았죠. 근데 수능에서도 덕윤리가 나온다 그러면요, 요 정도 수준으로밖에 안 나옵니다. 이것보다 뭐 수능이라고 해서 덕윤리라는 주제가 아주 많이 어렵게 출제되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요 정도면은 제가 볼 때는 수능에 출제되는 난도로도 거의 스탠다드다 이렇게 이제 평가할 수가 있었어요. 됐죠? 그럼 이제 네 번째 한번 가볼게요. 네 번째 조금 어려웠죠. 제가 볼 때는 4번이 조금 어려웠어요. 4번을 조금 어렵게 출제했는데 이건 사실은 뭐 생윤의 특징이기도 하고 윤사의 특징이기도 하고 왜냐하면 이제 이 주제가 불교잖아요, 여러분들 불교. 이제 불교 윤리가 나왔는데 이제 불교 윤리는 사실은 생활과 윤리에도 나오고 윤리와 사상에도 나오는 건데 그래서 조금 우리 친구들이 어려워하는 그런 어떤 내용을 이용해서 이제 복이나 선지가 만들어졌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 이제 출제 주제는 뭐냐면 죽음입니다, 죽음. 죽음 나오죠? 여기서 계속 죽음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볼게요. 중생 얘기 나왔고, 그 다음 여러분들 뭐라고 해요? 인연생기라는 말 들어봤죠? 연기설. 다 나왔어요. 뭡니까? 불교예요. 뭐 굉장히 특징들이 많아요. 가장 대표적으로 뭔 얘기 나왔죠? 죽음과 현존재가 나왔다. 그러면 누구죠? 하이데거입니다. 그래서 죽음과 관련돼서 이제 동양윤리, 그 다음 어때요? 서양윤리. 이렇게 나오게 된 거예요. 볼까요? 적절한 것. 저는 이 기억니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이데거는 뭐 특별히 어렵진 않았습니다. 평이했고요. 뭐가 어려웠다? 요 불교복이 기억과 니은이 좀 많이 어렵게 출제가 됐죠. 그거는 뭐 사실입니다. 특히 뭐 우리 친구들이 이제 가장 실수를 많이 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우리 친구들이 많이 좀 오답으로 이제 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유형이 있거든요. 표현이 있고 그런 표현들을 많이 이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첫 번째 이제 보기 기억은 해석이 안 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현세의 선행과 악행이 내세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이게 뭘까?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이 현세의 선행과 악행을 우리가 한 글자로 적으면 뭐라고 얘기하죠? 업입니다. 여러분 들어봤죠? 선업, 악업, 업보 들어봤나요? 그 업이에요.
그럼 내세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건 어때요? 삶과 죽음이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윤회. 이 얘기거든요. 그럼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아주 기본적인 내용만 말씀을 드릴게요. 불교에서는 기본적으로 뭐에 따라 윤회한다? 업에 따라서 윤회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게 바로 뭐예요? 현세의 자신의 업에 따라서 어때요? 내세의 삶이 뭐한다? 영향을 받는다, 결정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때요? 보기 기억은 맞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출제가 되면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렇게 제시가 되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독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 독해가 안 된다라는 건 눈으로는 읽히지만 뭐야? 이게 무슨 뜻인지가 뭘 묻는지가 출제 의도 자체가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윤회? 이게 왜 윤회지? 이게 왜 업이야?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뭐 설명을 듣고 나니까 업에 따라 윤회한다. 이게 불교의 가장 중요하면서 기본 논리거든요. 그렇죠? 그거구나라고 하는데 이렇게 설명을 듣기 전까지는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사실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4번 문제에서 오답률이 좀 높았을 것이다 라고 저는 이제 예측을 합니다. 그 다음 볼게요. 그 다음 또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이건 지식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주관적인 지극히 잘못된 주관적인 이제 그런 생각이죠. 왜 여러분들 죽으면 다 끝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죽음이 바로 뭐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유일한 수단. 여러분들 고통에서 벗어난다라는 건 죽음이 아니고 불교에서 뭐죠? 해탈입니다. 그렇죠? 왜 죽으면 또 뭐예요? 또 다시 뭐 하는 겁니까? 다음 생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렇지? 계속해서 이게 반복돼. 뭐가? 생과 사가. 그게 바로 뭐죠? 윤회죠. 그럼 여러분들 어때요? 생도 고통이야, 사도 고통이야, 삶도 죽음이고 죽음도 고통이야. 그럼 고통이 뭐 되는 거야? 반복되는 게 윤회잖아요. 그래서 윤회는 고통이 반복되는 거죠. 그런데 어때요? 죽으면 고통에서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은 친구들이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뭐라고 생각하냐면 죽으면 다 끝나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그래서 어때요? 죽음은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얘기하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 그 다음 하이데거입니다. 자신의 죽음을 자각함으로써 주체적 삶. 그렇죠. 왜? 실존주의니까. 죽음을 대표적으로 누구만 적용시켜도 알아요? 하이데거. 하이데거는 자신의 죽음을 뭐 하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왜? 그걸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우리가 뭐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죽음이라는 것은 내가 참된 실존을 회복할 수 있는 뭐가 된다? 계기. 그건 이제 영어로 모멘텀이라고 하죠. 그렇게 보기 때문에 죽음의 피라는 건 이건 뭐 대표적으로 하이데거 입장에서 말도 안 돼요. 더 이상 뭐 얘기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정답 몇 번이죠? 기억과 디귿. 4번의 정답은 이제 2번이 됩니다. 됐죠? 이제 1면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5번. 한번 가봅시다. 굉장히 다양한 주제가 출제가 됐는데 먼저 한번 가볼게요. 일단 보복법이 형벌의 질과 양을 보복법 강조하고 있죠. 누굽니까? 칸트. 자, 종신노역형 얘기 나왔어요. 누구죠? 베카리아. 형벌 그 자체는 악이야. 하지만 어때요? 이런 어떤 형벌이 더 큰 악을 없애는 것을 보장하는 한에서 인정된다. 누구죠? 벤담. 베카리아와 벤담 굉장히 비슷하죠. 공리주의자고 공리주의적인 그런 어떤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봅시다. 칸트고 베카리아고 여기가 벤담이죠. 먼저 칸트가 베카리아한테 사형이 범죄 예방의 효과가 지속적이지 않은 형벌이다. 이건 어때요? 칸트의 입장이 아니야? 아닙니다. 자기 입장이 아닌 것 같고 비판할 수 없잖아요. 1번 아웃 시켜버리세요. 그 다음 B와 D는 베카리아가 칸트와 벤담에게 자 볼게요. 형벌은 공적 정의의 차원에서 집행되어야 함. 이건 베카리아 입장은 맞아요. 근데 어때요? 간과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형벌이 공적 정의의 차원에서 집행되어야 한다는 건 여러분들 어때요? 베카리아, 칸트, 벤담이 다 긍정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간과한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돼, 안 돼? 적절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 C가 벤담에서 이제 베카리아입니다. 벤담이 베카리아 비판하는 거예요. 형벌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해 집행되어야 함. 역시 어때요? 베카리아도 이 내용을 강조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간과한다라고 얘기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됐죠? 왜? 베카리아도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1번, 2번, 3번은 모두 다 적절한 내용이 아니에요. 4번 한번 가볼게요. 벤담이 누구에게? 칸트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입니다. 사형은 살인범이 지닌 인격성을 존중하는 형벌임을 간과한다. 칸트가 간과해요? 아니, 칸트가 이거 뭐합니까?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때요? 역시 벤담이 칸트에게 제시할 수 있는 비판으로는 적절하지 못하네요. 다음.
형벌은 범죄에 대한 응보를 F입니다. F는 뭐야? 칸트가 벤담에게 하는 거야. 형벌은 범죄에 대한 응보를 목적으로 집행되어야 함. 이것을 왜 당신은 간과하느냐? 그렇죠. 정답 몇 번입니까? 5번이죠. 왜? 벤담이 바라볼 때 형벌의 목적은 뭡니까? 범죄 예방이나 범죄자 교화. 이렇게 뭐 어때요? 벤담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칸트가 뭐야? 형벌은 범죄에 대한 응보가 뭐다? 목적으로 집행되는 것이다. 이걸 얘기하고 어때요? 벤담이 바로 뭐다? 그걸 간과하고 있다라고 칸트가 비판하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어때요? 적절한 비판이다. 정답 몇 번? 그래서 5번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일면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면 한번 들어가 볼게요. 두 번째 면은 제가 봤더니 10번 문제를 빼고는 나머지는 뭐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제 좀 평이한 주제들이 출제가 됐다라는 걸 여러분들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오늘 아마 시험을 치르시면서 먼저 이제 성과 사랑의 관계에서 자 볼게요. 성적 관계가 뭐 되기 위해서는, 그렇지, 도덕적으로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일단 봐봐요. 결혼이라는 제도 내에서만 성적 관계 이게 전제로 돼야 성적 관계가 도덕적으로 정당하다. 바로 뭐죠? 보수주의입니다. 아니 꼭 그 결혼이 전제되지 않더라도, 결혼하지 않더라도 어때요? 사랑이 전제되면 정당화될 수 있다. 이건 뭐죠? 중도주의. 됐죠? 자, 보수주의. 성적 관계의 도덕적 정당성이 결혼과 별개로, 이건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나오는데 결혼이라는 제도 내에서만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고요. 중도주의. 출산과 양육을 통한 사회유지를 성적 관계의 주목적. 뭐라고 얘기해요? 사랑이 전제된다면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뭐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1번과 2번은 아웃이에요. 3번. 자, 갑은 보수주의는 중도주의와 달리 성적 관계는 사랑이 전제되어야 된다. 누가 강조하고 있죠? 을도 역시 어때? 이걸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달리라는 표현이 붙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죠? 그 다음, 자, 을은 중도주의는 뭐와 달리 보수주의와 달리 성적 관계에서 어떠한 제약도 필요하지 않다. 어떤 제약도 필요 없나요? 아니죠. 뭐 사랑이 전제돼야 된다고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어때요? 됐죠? 5번 볼까요? 갑을은 성적 관계에서, 이건 뭐 당연한 얘기겠죠. 서로 간에 어때? 배려와 책임이 필요하죠. 누가 봐도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뭐 6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 출제가 됐고요. 7번 한번 가볼게요. 7번은 직업이죠. 직업윤리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누가 출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까요? 맞습니다. 칼뱅이에요. 칼뱅. 뭐가 나오죠? 소명. 무슨 소명? 직업 소명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사상관 누구다? 칼뱅이죠. 자, 노동은 생계 유지 수단 이상의 가치를 지니지 않는다.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니죠. 왜? 이건 신의 부름이잖아. 소명. 나오잖아요. 다음. 부의 축적을 부정하진 않아요. 부의 축적을 부정하지 않지만 이게 어때요? 삶의 궁극적인 목적 될까 안 될까? 이게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그 다음. 구성원들의 사회적 직분은 정기적으로 교체되어야 된다. 칼뱅은요, 사회적 직분이 직업이 정기적으로 교체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죠. 그냥 어때요? 모든 직업은 다 어때요? 신의 부름이기 때문에 뭐 하다라는 겁니까? 다 고귀하다. 그래서 어때요? 사람들은 자신의 어때요? 직업에서 성공하는 것을 뭐로? 어떻게 보면은 구원의 상징으로 봤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직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굉장히 어때요? 금욕적인 삶을 살아갔던 거고, 요렇게 이제 논리가 이어지는 거예요. 네 번째. 신의 뜻, 이게 어떻게 보면 넓게 보면 소명이라는 것도 결국 신의 뜻 아닙니까? 신의 뜻을 따르는 것이 직업활동의 기초, 당연한 얘기고. 정답은 4번이에요. 직업활동을 통해 명성을 얻어야 구원. 여러분 어때요? 명성 얻으면 구원이 완성되나요? 예,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쉽게 얘기하면 어때요? 구원이 예정되어 있는데 칼뱅이 얘기하잖아요. 구원 예정설. 구원이 예정되어 있는 거야. 누구에 의해서? 신에 의해서 예정되어 있는 거야. 근데 어때? 인간이 뭐 명성 얻고 인간이 노력하면 구원이 완성된다라는 건 이건 어때요? 당연히 칼뱅의 입장으로는 적절하지 못한 내용입니다. 즉 구원 예정설에 어긋나는 내용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그래서 7번 문제 정답 몇 번이다? 4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칼뱅 문제가 출제가 되긴 했지만 뭐 선지 중에서 특별히 그렇게 여러분들이 공부만 좀 하셨으면 어렵게 접근할 내용은 없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 8번 또 이제 여러분들이 흔히 얘기를 하는 비문학 주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뭐 비문학으로도 풀 수 있죠. 하지만 뭐 지식이 있으면 이 주제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아마 더 쉽게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럼 주제는 뭐냐 물어보면 정보윤리입니다. 볼게요.
과학기술 발달로 누구나 미디어를 이용해 정보를 생산하고 확산시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고요. 그런데 이러한 미디어 환경에서는 이제 이게 중요한 거야. 무분별한 허위 정보의 확산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때요? 정보를 생산할 때는 자신이 생산한 정보가 어떤 목적과 의미를 가지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성찰. 그리고 어때요? 자신의 생각을 책임 있게 표현. 시각은 뭐예요? 정보윤리죠.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볼게요. 다음 글이 강조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 정보 생산자에게 합당한 보상? 그런 내용은 사실은 어때요? 제시문의 내용과 지금 1번 선지 내용은 좀 무관하죠. 됐고. 허위 정보 확산 방지를 위해서 법적 규제 강화? 이 내용도 사실은 어때요? 제시문에서 직접적으로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맞아요? 예, 맞습니다. 자, 건전한 정보 윤리 의식을 갖추고 정보를 생산해야 된다. 누가 봐도 어때? 제시문에서 강조하는 건 몇 번이다? 3번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4번. 우리가 물론 좋은 얘기입니다. 정보격차 해소는 좋은 얘기인데 일단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제시문에서 직접적으로 정보격차 해소를 얘기하고 있어요, 없어요? 없다. 됐죠? 그다음 정보 생산을 확대시킬 수 있는 미디어 기술. 자, 여기서 어때요? 직접적으로 여러분들 미디어 기술을 발전시켜야 한다라는 내용이 직접적으로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죠. 미디어 환경에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 어때? 당장 어때? 미디어 기술을 이렇게 발전시켜야 한다. 이런 내용들은 구체적으로 나와야 한다. 찾아보기 어렵다. 됐고요. 9번. 9번은 효와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9번은 볼까요? 이제 물질적으로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걸 복량이라고 얘기를 하죠. 정신적으로 또 부모의 뜻을 잘 헤아려서 또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건 이제 양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양지와 복량 모두 다 어때요? 효도에 있어서는 이제 필수적인 거죠. 그 얘기가 나올 거예요. 주제는 뭐냐? 여기 나오네요. 그렇죠? 효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럼 자 와봐요. 그래서 효는 효를 실천할 때는 여러분 봐봐 물질적인 것에만 즉 복량에만 치우쳐서는 안 되는 거야. 뭐까지 해야 된다? 기쁜 마음으로 정신적인 공경 이게 바로 양지입니다. 그러니까 양지와 복량을 함께 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부모가 잘못하시는 점이 있더라도 조심스럽게 말씀드려야 되고 부모가 잘못을 고치려 하시지 않더라도 부모를 원망해서는 안 된다네. 그렇죠? 갈까요? 자식은 부모에게 어떠한 감정도 드러내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들 이게 그냥 이거는 지식을 떠나서 상식적으로 볼 때 이게 성립 가능하겠습니까? 자식이 부모 앞에서 기쁘거나 슬프거나 이런 감정을 표현하면 안 되나요? 기쁜 감정도 드러나면 안 돼요? 이건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여기도 나오잖아요. 기쁜 마음으로 그렇죠? 예. 자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언행을 삼가하며 공손이 되어 이건 누가 봐도 정답 아닌가요? 예, 그래서 아마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활과 윤리 너무 좋아요 하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예, 선택하시면 좋아요. 왜 20문제 중에서 한 6문제는 여러분들 이런 주제가 나옵니다. 별도의 지식이 없어도 제시문의 내용만을 가지고서 여러분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내용들이 나와요. 근데 그건 틀리라고 내는 게 아니고요. 그걸 다 맞아도 8등급이 나와요. 9등급이 나오고. 왜? 그건 다 맞으라고 출제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어때요? 아주 어려운 또 내용 주제들을 가지고서 한 3-4문제를 4문제 정도를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결국 등급이 다 갈라집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이.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다 맞는다고 해도 나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저거 한 6-7문제 풀었어. 그래도 여러분들 8등급이에요. 그래서 나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이거 7문제, 6문제 풀었으니까 생윤 공부 하나도 안 해도 한 4등급 나오겠지? 절대 안 나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알고 진입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예. 자, 그 다음 부모가 자식을 굳이 또 자식도 부모의 잘못을 질책. 여러분들 어때요? 자식이 부모의 잘못을 질책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그렇죠? 왜? 여기 나오잖아요. 부모가 잘못하시는 점이 있더라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거하고 질책하는 거하고는 다르거든요. 부모의 잘못된 행동에도 자식은 무조건적으로 순종? 그건 아니지. 왜? 하여튼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그렇죠? 예. 바람직한 효의 실천 위해 물질적 복량, 물론 물질적 복량도 부정하면 안 되죠. 중요해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물질적 복량도. 근데 어때요? 이거에만 너무 치중하면 안 되죠. 뭐를 함께 해야 됩니까? 양지. 부모의 뭡니까? 뜻을 잘 헤아려서 어때요? 섬기는 양지도 함께 이루어져야 진짜 어때요? 효도이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고 10번. 여기 이제 좀 어려웠죠? 사실은 이 문제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어려웠다라기보다는 요 문제 자체가 어려웠다라기보다는
요 주제가 어려운 주제죠. 어렵게 출제가 될 수 있는 주제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어렵게 출제가 될 수 있는 주제인데 요번 뭐 학평에서는 사실은 뭐 여러분들 아직까지 고등학교 2학년들 대상으로 치러진 학평이기 때문에 어렵게 출제될 수 있지만 어렵게는 출제를 안 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제가 볼 때는 물론 뭐 사람마다 상대적인 거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제 내가 진짜 생활관리로 시험 볼 거다라고 해서 어느 정도 공부가 됐어요. 그 상태에서 문제를 풀기에는 어렵지 않았다. 물론 공부를 안 한 상태면 어렵죠, 당연히. 그렇죠? 자, 볼게요, 일단. 여러분들 갑이 누구냐라고 얘기하면 요거 동그라미 치면서 바로 썼을 겁니까? 누구죠? 테일러죠. 생명중심주의. 을이 누굽니까? 라고 얘기하면 그래 좋아요. 뭡니까? 생명 공동체의 범위에 어디까지 넣었다? 토양이나 물, 무생물까지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럼 누구죠? 레오폴드. 즉 생태 중심주의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한번 가볼게요. 인간은 생명 공동체의 안정성을 보존할 의무가 있다라고 얘기하면 이건 어때요? 둘 모두 다 어때요? 긍정을 하죠. 그러니까 어때요? B에 들어가면 적절하겠다. 맞죠? 당연히 1번 아웃이고요. 그 다음 테일러. 인간은 어떠한 상황에서 생명체를 해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인간이 음식을 못 먹겠네요. 그렇죠? 맞잖아요. 우리가 먹는 음식들의 상당수가 다 어때요? 생명체잖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뭐 육식도 하시고 채식도 하시고 그렇잖아요. 식물도 있고 드시는 것 중에서 그렇지 않나요? 동물도 있고. 상식적으로 뭐 이거 말고 자기 방어의 원리 여러 개가 나오는데 뭐 그렇게까지 제가 볼 때는 대단하게 뭐 갈 것도 없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게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 인간의 이해와 동물의 이해가 충돌하죠. 또는 인간의 이해와 식물의 이해가 충돌을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뭡니까? 그렇죠. 불가피하게 뭐 할 수 있다? 그 동식물을 우리가 자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라고 테일러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인간은 어떠한 상황에서 생명체를 해치지 말아야 한다는 건 어때요? 이건 어때요? 테일러의 입장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됐죠? 그래서 아웃이에요. 2번은 됐고. 그 다음 고유의 선을 지니고 있는 생태계 그 자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어때요? 생태계 그 자체를 보존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누가 반대합니까? 테일러는 어때요? 왜? 테일러는 무슨論이죠? 여러분들 학교에서 배웠죠? 개체론. 됐죠? 그만. 그 다음 또 4번 볼게요. 공통점. 인간이 다른 생명체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건 제시문에 나와 있던데요? 둘 다? 뭐라고 나와요? 생명공동체의 한 구성원. 여기도 나오잖아. 생명공동체의 한 구성원인 인간. 생명공동체의 한 구성원인 인간. 요게 4번 선지의 정답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뭐 정답 무조건 4번이 되네. 됐어요? 그 다음 5번 레오폴드만의 특징. 모든 생명체는 인간의 가치평가와 무관하게 가치를 지닌다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들 이건 누가 긍정할까? 이 테일러가 긍정해야 안 해요? 그렇지. 테일러가 바라볼 때 어때? 모든 생명체는 인간의 가치평가와 무관하게 어때요? 그 가치를 지닌다라고 얘기하잖아. 왜? 생명 중심주의니까. 누가? 테일러가. 이건 테일러가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레오폴드만의 특징이 될까 안 될까? 당연히 안 되겠지. 됐어요? 정답 몇 번이 됩니까? 4번이 됩니다. 요거예요, 여러분들. 됐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 느끼시기에 아마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고등학교 2학년 수준 단계에서 어려워요 라고 느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맞습니다. 이 정도면 엄밀히 얘기할게요. 수능에 출제돼도 아주 쉬웠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난도 기준을 뭐 이건 제 주관적인 건가 100을 본다면 요 정도만 70에서 75 정도는 나올 수 있는 난도입니다. 그래서 요거 뭐 여러분들 어려우니까 난 생활과 윤리가 안 맞나 봐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요 정도면은 수능에 출제가 돼도 오답률이 그래도 한 50% 이상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정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 정도는 까다롭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까다로웠던 문항이에요. 그다음 11번째 11번 갈게요. 네, 이제 절반 넘어가고 있죠. 뭐 긴 얘기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차마 어쩌지 못하노만 불인인지심, 측은히 여기는 마음, 측은지심. 누구죠? 맹자. 자, 무의자연은 도가. 그쵸? 그 다음 봐봐요. 본성 변화는 대표적으로 뭐? 순자. 본성 변화만 놓고 본다면. 당연히 맹자의 특징은 아니란 얘기죠? 그 다음 봐봐요. 12선악의 분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거 주장하지 않았고요. 맹자는. 그쵸? 그 다음 연기라는 건 불교. 뭐밖에 안 남아요? 5번밖에 안 남아요. 볼까요? 누구에게나 주어진 선한 본성을 실현해야 된다. 성선설. 맹자. 정답 몇 번? 5번. 마무리할게요. 12번째.
12번째 주제도 단독으로 출제가 많이 되고 수능에서도 이제 출제가 됐죠. 단독으로.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수능에서 출제됐던 수준하고 비교해 볼 때 뭐 조금 더 떨어지지 않는다. 뭐에서? 난도 측면에서. 이 정도면 수능에서 출제됐던 난도의 한 90% 정도까지는 유사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언제 출제됐냐면 작년 수능에 출제가 됐었습니다. 단독으로. 그러면 이 사상가 누굽니까? 일단 사상가 찾는 건 안 어려웠거든요. 왜? 여기 봐봐. 발견술인데 뭐 공포의 발견술이죠. 그렇죠? 공포의 발견술로 대표되는 건 누굽니까? 그렇지. 책임윤리? 누구? 요나스. 요나스의 책임윤리죠. 요나스에 대한 거야. 인류의 도덕적 관심의 대상을 인간으로 한정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자연. 맞죠? 그 다음 미래 세대. 당연히 뭐 미래 세대는 우리 인간이니까. 근데 어때? 우리 인간뿐만 어때? 자연으로 확대해야 한다. 근데 한정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아웃시킬게요. 인간으로 한정해야 된다 이건 아닙니다. 그 다음 미래에 발생할 위험을 숙고하여 책임 있게 행해야 된다. 당연한 얘기. 다음 인류의 지속적인 존속을 당위적인 요청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좋아요. 리을 현 세대와 미래 세대는 꼭 이게 나와. 요나스가 나오면은 뭐 단골로 나오죠. 왜? 이 표현이 여러분들 너무 좋거든. 여러분들 호혜성이라는 말 굉장히 좋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호혜성.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의미적으로 좋다라는 뜻을 지닌 느낌? 그건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호혜성. 그렇죠? 서로에게 뭐 서로가 서로한테 뭔가 혜택을 주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좋은 거죠. 근데 여러분 봐봐요. 미래 세대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아직까지 현재 실제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세대가 우리한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가만 생각해봐. 없죠. 그래서 우리가 현 세대가 미래 세대에 대해서 가지는 건 일방적 책임입니다. 절대로 뭐가 아니다? 호혜성이 아니에요. 이건 뭐 요나스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을 오답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꼭 매력적인 오답 선지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표현이 바로 뭐다? 요나스와 관련해서 호혜성입니다. 바로 뭐 현 세대, 미래 세대 서로 어떤 관계? 호혜적이다.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뭐 일방적입니다. 그러면 정답 몇 번? 3번 니은디귿. 12번 또 정답 확인하셨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 13번은 이제 뭐냐? 비문학 독해죠.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는 주제는 역시 있습니다. 이 주제는 뭘까요? 여기 나오고 있네요. 됐나요? 우대 정책이죠. 그러니까 한 명은 우대 정책에 대해서 찬성하고 한 명은 우대 정책에 대해서 뭘까요? 반대하겠죠. 나 동그라미 쳐봐요. 나는 뭐라고 얘기할까? 거부돼야 된다. 우대 정책에 대해서 어때요? 난 긍정적이지 않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어때요? 이 우대 정책이 오랫동안 부당한 차별로 고통받았던 사람들에게 응분의 보상 제공하고 사회 발전을 기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바로 뭐다? 정당하다. 그러니까 나하고 어때요? 어떤 사람들은 입장이 반대지. 그렇죠? 뭐를 둘러싸고 우대 정책에 대해서 입장이 달라. 나는 어때요? 우대 정책 부정적이야. 어떤 사람들은 어때요? 우대 정책이 어때요? 긍정적이야. 됐어요? 나는 이 사람들이 뭐를 간과하고 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어때요? 간과하고 있는 건 뭘까?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골라주면 되는 겁니다. 뭐를 간과하고 있을까? 봐봐. 개개인의 노력과 업적만으로는 사회적 가치가 분배되어서는 안 된다. 이건 어때? 이 사람들이 간과하는 게 아니고 뭘까? 강조하는 거야. 자, 그 다음 3번 먼저 볼게요. 과거의 부당한 차별에 대해 현 세대가 보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이것도 이 사람들이 어때요? 간과하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거야? 강조하는 거야. 그 다음 4번. 우대 정책으로 불평등을 해소하고 실질적 기회균등을 보장해야 된다. 이것도 어때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뭐? 간과하는 게 아니고 강조하는 거야. 우린 지금 어때? 간과해야 되는 내용을 찾아야 되거든. 근데 이건 지금 다 강조하는 거야. 1, 3, 4는. 5번. 우대 정책으로 사회적 갈등을 완화시켜 사회 통합을 이룰 수 있다. 이것도 어떤 사람들이 강조하는 거야. 근데 박스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건 뭐죠? 기억에 들어가야 되는 건 뭐야? 간과해야 되는 거야. 근데 1, 3, 4, 5는 전부 다 뭐야? 어떤 사람들이 강조하는 내용이야. 그러니까 어때요? 미안해. 기억. 여기 들어갈 수 없단 말이야. 왜 강조하고 있는 거야?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건 뭐야? 간과하는 거야,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2번이겠죠. 가봐요. 우대 정책으로 인해 오히려 어때요? 또 다른 부당한 차별이 유발될 수 있어요.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그걸 어떤 사람들은 뭐? 간과하고 있어. 됐어? 그래서 정답이 몇 번? 2번이 되는 거예요. 뭐 어렵지 않았죠. 왜? 전형적인 이제 비문학의 성격을 지닌 유형으로 출제가 됐기 때문에 뭐 더 이상은 제가 더 이상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몇 번 갈까요?
14번. 14번 한번 가볼게요. 사실 뭐 그렇게 문제 풀면 안 되지만, 보통 이렇게 나오면 밀입니다, 밀. 예. 밀이 나오면 사실 이렇게는 절대 풀지 말아요. 그냥 여담으로 제가 드리는 겁니다. 보통 딱 요 그림처럼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밀이. 물론 이제 내용을 보고 풀어야겠죠. 자, 볼게요. 우리가 침묵시키고자 하는 어떤 의견이 반드시 잘못된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그 의견이 잘못된 것임이 확실하다고 할지라도 그 의견을 침묵시키는 것은 여전히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어떤 문제 전체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온갖 다양한 의견을 지닌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고 다양한 개성을 지닌 사람들이 그 문제를 바라보는 각양각색의 방식들을 깊이 연구하는 것이 결국 뭐 얘기하죠? 토론의 자유입니다. 오케이? 토론의 자유. 아니, 봐봐요. 소수가 어떤 의견을 얘기를 했을 때 그 소수의 의견이 맞으면 우리가 어때요? 진리를 뭡니까? 정말 확실한 진리를 확실하다? 그거보다 진리를 찾을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우리가 잘못된 거니까. 그럼 어때요? 소수가 얘기한 것이 설사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진리를 어때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 쉽게 얘기하면 대충 러프하게 얘기하면 그런 뜻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토론의 자유의 요 주제가 반은 비문학 독해고 반은 어때요? 지식이 좀 필요한 유형으로 출제되는 경우가 꽤 잦아요. 그래서 밀은 아주 출제가 안 되는 사상은 아닙니다. 꽤 출제가 잘 된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사상가예요. 갑니다. 다수가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다수가 지지하는 의견에 대한 비판은 사회에 유익하지 않다. 당연히 어때요? 정답은 1번이죠. 다수가 지지하는 의견에 대한 비판이 어때요? 이 비판이 바로 뭐다? 비판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왜? 밀은 충분히 토론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된다라는 입장이야. 그러면 다수가 지지하는 의견에 대한 비판이 어때?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되겠지. 근데 어때요? 사회에 유익하지 않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비판을 부정적으로 보니까 당연히 어때요? 미래 입장에서는 적절하지 못한 내용이지. 됐죠? 그 다음 2번. 한 개인의 의견을 침묵시키는 것은 심각한 해악. 당연한 얘기겠고. 3번. 어떠한 개인 또 자신의 의견을 타인에게 강제할 권한이 없다. 그렇지. 토론의 자유 보장돼야 된다. 인간은 토론과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다. 그러니까 토론의 자유가 보장돼야죠. 비판적 사고 과정 없이 어떤 의견을 신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역시 어때요? 토론의 자유. 됐죠? 15번째. 어려웠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제 10번을 여러분들이 어려워했는데, 제가 볼 때는 15번은 이 정도면은 정의라는 주제와 관련해서는 아주 그렇게까지 어렵게 출제되지는 않았다. 즉, 10번 자연과 윤리의 난도에 비해선 그래도 어때요? 15번이 그래도 여러분들이 더 공부를 한 친구들이면 해결하기가 수월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만 소유 권리로서의 정의입니다. 누구죠? 노직. 그렇죠? 정의의 원칙 나오면 공정하기 위해 또 최소 수혜자 얘기 나옵니다. 당연히 롤스가 되겠죠. 바로 들어가죠. 자, 갑은 누구죠? 노직입니다. 을은 누굽니까? A는 공통점이 들어가는지 한번 봅시다. 기억. 정의로운 사회에서도 경제적 불평. 아이고 좋네. 이거는 롤스, 노직, 왈츠까지 다 공통점입니다. 기억은 당첨이에요. 좋습니다. B는 노직이 긍정을 해야 되네. 빈곤층의 처지를 개선하기 위한 과세 정책이 정당한가? 노직이 부정. 롤스가 긍정. 엑소니까 어때요? B에 들어갈 수 있어? 못 들어가? 못 들어가는 이유는. 아웃. 그쵸? 네, 기억만 들어갈 수 있어요. 자, 디귿 갑니다. 이제 노직의 입장인가요? 절차의 공정성이 확보되면 정의로운 결과가 보장되는가? 당연히 어때요? 노직은 긍정을 하겠죠. 왜? 노직은 뭐를 강조하니까? 공정한 절차. 그 절차가 이제 뭐다? 비정형적. 그렇죠? 그러면서 어때요? 역사적. 이런 어떤 성격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볼게요. 롤스. 우연성이 배제된 상태에서 우연성이 배제된 상태란 건 뭘까? 무죄 베일. 그렇죠? 정의 원칙에 합의해야 되는가? 당연한 얘기죠. 우리가 원초적 입장 뭐를 씌우죠? 무죄 베일. 거기서 어때요? 뭐를 도출해냅니까? 정의 원칙을 도출해내잖아. 정답은 뭘까요? 기억, 디귿, 리얼. 몇 번입니까? 4번. 그래서 10번 자연과 윤리는 수능의 근사치에 갈 만큼 좀 까다롭게 출제가 됐어요. 보기들이. 그런데 15번 정의는 어려운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어때요? 수능에 물론 출제될 정도의 수준이 되는 보기도 있지만 사실은 어때요? 수능에 출제되는 정의의 주제에 비해서는 이 정도면은 난도가 그래도 굉장히 평이하게 출제됐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15번은. 이제 마지막 면 가겠습니다. 16번에서부터 20번인가요? 예, 요거 보고 강의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 누군지 공부한 친구들은
이렇게 보시면은 좀 보여지시죠? 특히 어떤 부분 때문에 그렇죠? 다음 또 뭐가 있죠? 그쵸? 개인이 사회적 각성과 도덕적 선의지의 증가가 사회적 갈등의 야만성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는 어때요? 사회적 갈등 자체를 완전히 제거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사회의 집단적 이기심, 이게 불가피한 것이고, 이러한 이기심이 비정상적으로 확장된다면 뭐에 의해서? 맞서는 다른 집단들의 이기심에 의해서만 견제될 수 있다. 누굽니까? 니부어죠. 사회윤리.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사상가입니다. 그리고 뭐 과거에는 니부어가 오답률이 꽤 높게 출제된 적도 있습니다. 물론 뭐 지금은 그렇게까지 니부어가 어렵게 출제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최근 한 2년 동안은. 근데 한 4년, 5년 전에는 니부어가 오답률 1, 2위에 오를 만큼 또 어렵게 출제되었던 주제입니다. 사회윤리를 대표되는, 즉 사회윤리에서 이제 대표적인 사상가 니부어죠.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인 사회. 들어봤죠? 그겁니다. 볼게요. 옳지 않은 거. 사회 구조와 제도가 개인의 도덕성에 영향을 줄 수 있죠. 맞아요. 도덕적 개인들로 이루어진 집단도 비도덕적인, 제가 얘기했잖아요.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인 사회. 좋아요. 개인의 도덕적 선의지 함량은 사회 질서 유지에 기여하죠. 근데 어때요? 요것만으로는 어때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 그 다음 네 번째. 개인의 도덕성은 집단의 도덕성에 비해서 항상 열등하게 나타난다. 그렇지 않죠. 뭐가? 사실은 어때요? 개인보다는 집단이 어때요? 이기심이 더 강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 집단은 어때요? 그렇죠. 이기적인 충동이 개인에 비해서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난, 제가 뭐 이건 굉장히 많이 강조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도덕성이 집단의 도덕성에 비해서 항상 열등하다고 얘기하면 당연히 어때요? 이거는 니부어가 뭐한다? 부정할 내용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도덕적인 설득 외에 이 부분이 중요하죠. 강제력도 요구된다. 역시 니부어가 강조하고 있는, 즉 니부의 어떻게 보면 이제 대표적인 특징적인 부분 중에 하나죠. 과거에는 이제 요 내용을 가지고서 좀 어떻게 보면 오답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출제가 이루어졌었던 부분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6번 니부어가 니부어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못한 거는 이제 4번이 됩니다. 그다음 17번째 한번 가볼게요. 17번. 요즘 들어서 이제 좀 핫한 주제죠. 시민불복종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제가 볼 때는 이제 나쁘지 않았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싫어하는 주제는 사실은 시민불복종이 나왔을 때 롤스는 거의 나온다고 보고요. 싱어가 나오면 좀 어려워하죠. 그렇죠? 그래서 소로는 여러분들이 생각보다는 이제 편안하게 받아들이는데 3학년 돼서 여러분들이 시민불복종에 대해서 소로를 배울 때는 지금 2학년 때 배우는 것보다 조금 더 심화적인 내용을 배웁니다. 일단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갑 볼게요. 법에 대한 존경심보다 먼저 뭐에 대해서?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길러야 한다. 누굽니까? 소로죠. 그 다음 여기 또 봐봐요. 시민불복종에 참여함으로써 다수가 공유하는 정의감. 이건 이제 나타내고 또 나오네요. 정의의 원칙들이 존중되지 않고 있음을 선언한다. 그래서 뭡니까? 정의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는,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는 법이나 정책에 대한 불복종. 그렇죠? 누굽니까? 롤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갈까요? 먼저 소로부터 볼게요. 부정의한 법이라도 의도적으로 불복종해서는 안 된다. 아니, 불복종해야죠. 불복종해야 돼요? 그 다음 봐봐요. 요게 꼭 나오죠. 자, 소로가 바라볼 때 불복종이 언제나 최후의, 뭐라고 얘기해요? 소로는 즉각 불복종. 제가 이제 여러 번 강조했죠. 즉각 불복종. 오케이? 근데 롤스는 어때요? 불복종을 뭐로 보고 있다? 최후의 수단. 이게 이제 소로하고 롤스를 비교할 때 또 차이점,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죠. 물론 뭐 이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다른 것들도 많아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이제 롤스. 시민불복종은 비밀리에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죠. 왜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돼? 여기 봐봐요. 시민불복종에 참여함으로써 뭐 해야 돼? 다수가 공유하는 정의감을 표현해야 되잖아. 근데 이게 비밀리에 이게 이루어지면 될까요? 이게 표현돼야 안 돼?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어때요? 시민불복종이 어떻게 돼야 된다? 공개적으로.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었지만 정리해 두셔요. 그 다음 볼게요. 네 번째, 롤스. 정의 원칙에 위반되는 모든 법이 아니야. 정의의 원칙을 위반하는, 심각하게 위반하는 법이나 정책. 됐어요? 모든 자 붙으면 안 된다고 얘기했죠? 그 다음 다섯 번째, 갑을. 시민불복종은 위법적이야. 위법적인 건 맞죠. 하지만 어때요? 양심적이야. 그래서 어때요? 둘 모두 다 긍정할 내용은 몇 번이다? 5번이 되는 거야. 시민불복종 관련해서 어렵게 출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선지들이 좀 있어요. 특히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조금만 바꿔서 의미는 같지만 표현을 어떻게 내느냐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 롤스 입장에서 부정의한 법이라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실제 평가원에서 출제가 된 선지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출제되면 여러분들 의미는 같지만 여러분들이 느끼는 체감 난도는 훨씬 어려워지죠.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결국.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윤을 선택하게 되신다면 이제 고등학교 3학년에 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만나게 되는 주제는 똑같은 시민불복종이라고 하더라도 요거는 2학년 버전, 오케이? 3학년 버전은 제가 이제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 그런 내용들은 이제 3학년 버전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는 게 적절할 것 같아요. 맛배기로 제가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렸고 18번째 한번 들어가 볼게요. 맞습니다. 18번째도 여러분들 제시문을 잘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는, 즉 정답을 찾아내는데 어려움이 특별히 없는 문제였죠. 왜? 기본적으로 뭐에 대한 거다? 안락사에 대한 겁니다. 그렇죠? 안락사를 인정하고 있네? 동의하고 있네? 그러면 어때요? 둘 모두 다 안락사는 인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락사를 허용하느냐, 허용하지 않느냐, 이걸 가지고서는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야. 다 허용하니까. 안락사는 다 인정을 해주니까. 그쵸? 그럼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안락사가 그러면, 좋아요. 시행되는데, 동의야, 동의. 환자 본인이 동의해야 되느냐? 아니면 환자 본인이 아니고, 가족이 동의하면 되느냐? 자, 가자고. 시작합니다. 갑은 환자의 요청에 따라 안락사가 허용돼야 된다. 됐죠? 을. 그런데 이제 뭐라고 얘기해요? 보호자의 판단에 따라서도 안락사가 허용될 수 있다. 이게 끝난 거죠, 사실은. 그럼 역시 어때요? 안락사 시행에 대한 환자 자신의 명확한 의사표현이 안락사가 똑같은 말이야. 이것과 이것은 똑같은 내용이야. 결국 뭐다? 이거야. 환자의 요청에 따라서 요때 어때요? 안락사가 허용돼야 된다. 똑같은 말이에요. 을도 똑같아요. 근데 환자가 그런 걸 어때요? 의사표현 능력이 상실되면 뭐? 보호자의 판단에 따라서 안락사. 결국 이거죠. 안락사를 허용하는데 이 허용을 해줄 때 동의는 환자의 요청에 의해서만 가능하냐? 아니, 그렇게 환자가 자기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느냐? 그럼 보호자의 판단에 의해서도 가능하냐? 결국 그거죠. 됐죠? 근데 여기서 어때요? 쟁점이야. 쟁점이라는 건 서로 입장이 달라야 되는 거지. 근데 여기 입장이 다르잖아. 한번 봐봐요. 안락사는 의료진에 의해 시행되어야 되는가? 오케이. 이건 뭐 둘 모두 다 긍정해요.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의 안락사를 허용할 수 있는 거 좋아요. 이것도 문제될 거 없다고 얘기해요. 둘 다 동의해요. 안락사는 환자의 직접적 동의가 없어도 허용할 수 있는가? 결국 이거죠. 이걸 가지고서 어때요? 서로 입장이 다른 거예요. 한 명은 어때요? 환자의 요청에 따라서. 아니, 환자가 의사표현을 못하는 경우도 있을까? 그때는 보호자 판단에 의해서. 여기서 이제 어때요? 서로 입장이 충돌하게 되는 거지.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됐다? 3번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환자의 극심한 고통을 이유로 안락사 시행할 수 있는가? 2번하고 사실은 어때요? 같은 맥이죠? 4번 선지는. 맞다. 됐죠? 안락사 시행에 대한 의료진의 판단이 환자의 의사보다 우선하는가? 뭐 이거는 당연히 어떻습니까? 여기서 지금 어때? 다루고 있는 그런 어떤 뭡니까? 핵심적인 뭐다? 쟁점이다 아니다? 아니죠. 5번 같은 경우에. 핵심적인 쟁점하고는 사실은 뭐, 무관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쵸? 됐고. 그럼 19번째. 19번 한번 가볼게요. 19번 또 여러분들이 많이 접하셨던 주제 중에 하나죠. 19번 문제 보시면 여기 딱 나오죠. 삶의 주체. 그렇죠? 어떤 개체가 쾌락과 고통을 느끼면, 즉 쾌고 감수 능력이 있고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또 어때요? 믿음, 욕구, 지각, 정체성,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영위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뭐다? 삶의 주체. 그러면 뭐하다? 도덕적 권리를 지닌다. 이렇게 보고 있죠. 누굽니까? 레건이죠. 또 레건은 이 삶의 주체는 당연히 어때요? 내재적 가치를 지니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 그래서 사례가 나오네. A는 관광사업용 조합품 생산에 필요한 상아를 얻기 위해서 코끼리를 도살하고 모피 사업을 위해서 표본 같은 야생 포유류를 사냥한다. 그렇군. 한번 가볼게요. 여기에 대해서 A에 대해서 레건의 입장, 그것만 이제 여러분들이 골라주면 되는 겁니다. 기억 봐봐요. 삶의 주체인 일부 동물을 단지 수단으로만 대우하지 말아야 된다. 당연한 거지. 왜? 이들은 내재적 가치를 지니기 때문에 뭐로 대우해야 돼? 목적으로. 됐고요. 내재적 가치를 지닌 모든 존재를 도덕적으로 존중해야 된다.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서 부담이 됐죠. 괜찮아요. 왜? 내재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면 내재적 가치를 지닌 존재는 모두 다 뭐? 목적으로 대우해야 됩니다. 좋고. 그 다음
인간성 실현을 위해 모든 동물의 도덕적 권리를 보장해야 된다. 모든 동물의 도덕적 권리의 보장? 이것도 잘못됐죠. 그리고 어때요? 뭐를 위해서? 인간성 실현을 위해서? 이것도 역시 어떻습니까? 적절하지 못하죠. 그렇죠? 그래서 어때요? 요거는 레건의 특징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제 뭐 모든 동물이라고 보면 어렵지. 왜? 삶의 주체인 일부 동물 이렇게 이제 한정하고 있잖아, 그렇죠? 근데 어때? 당연히 기억이 맞다면 디귿은 어때? 모든 동물이라고 하면 성립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길게 볼 필요도 없어요. 리을. 도덕적 권리는 도덕적 행위 능력에서 비롯됨을 알아야 된다. 그럼 다른 말로 얘기할게요. 도덕적인 행위 능력이 있어야만 도덕적 권리를 지닌다는 건데 도덕적 행위 능력을 지니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인간. 그럼 인간만 여러분들 도덕적 권리를 지니나요? 아니. 그럴 것 같아요. 레건의 입장이 안 되는 거예요. 됐나요? 정답 몇 번이죠? 기억과 니은. 1번이 정답이 됩니다. 마지막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20번이죠? 과학기술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됐죠. 갑부터 한번 가볼게요. 갑은 뭐라고 얘기하죠? 과학기술은 객관적이고 가치 판단과 무관한 사실의 영역이다. 그러니까 갑은 어때요? 과학기술에 있어서의 뭐를 강조하고 있다? 가치 중립. 맞죠? 그 다음에 을 한번 볼게요. 과학기술은 인간의 삶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독립적 영역으로 여겨져서는 안 되며 궁극적으로 인간의 존엄성 실현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적에 기여해야 된다. 그래서 어때요? 을은 갑하고는 좀 입장이 다르지. 갑은 뭐다? 과학기술은 가치 중립적이다. 을은 어때요? 아니, 과학기술도 가치 판단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됐죠? 그렇게 보시고 그럼 갑의 입장에 비해서 을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 특징 한번 가봅시다. 과학기술의 가치 중립성을 강조하는 정도는 당연히 뭐가 높아요? 갑이 높으니까 을은 뭐하다? 낮죠. 그 다음 과학기술에 대한 윤리적 성찰을 강조하는 정도는 을이 높겠죠. 가치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보니까 다음 과학기술의 목적이 자연과학적 진리 탐구에 한정됨을 강조하는 정도는 당연히 어떻습니까? 을이 낮겠네요. 됐죠? 네. 을은 뭐를 강조하니까? 과학기술도 뭐 가치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맞죠? 그럼 한번 가볼까요? X는 낮네요. X가 낮아. 그럼 X에 해당되는 건 뭐죠? 기억, 디귿, 리을. 써놔봐요. Y는 뭐예요? Y는 높죠. 그럼 한번 볼까? 이 중에서 자, Y가 높아야 되죠. 그럼 리을은 되겠네요. 그 다음 또 뭐가 돼요? 기억도 되겠네요. 디귿은 어때? 탈락이네. 그러면 디귿 탈락시키니까 기억과 리을만 남죠. 그럼 기억, 리을 중에서 이제 G를 적용시키면은 높아요, 낮아요? 낮잖아요. 그러니까 뭐만 남는 겁니까? 그렇죠. 리을만 남게 되죠.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 되는 겁니까? 4번이 되는 거예요. 역시 20번 또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접하는 주제입니다. 과학기술의 가치 중립성 논쟁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 주제를 가지고 마지막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20문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상태에서 9월 학평을 본 친구들도 있고 지금 현재 공부가 안 돼 있지만 내가 과연 생활과 윤리를 선택 과목으로 선택할 것인가 고민하는 차원에서 아마 오늘 시험을 응시한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생활과 윤리는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쉬운 과목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여러분들이 굉장히 부담을 가져야 될 만큼 어려운 과목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신다면 분명히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는 과목이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무조건 생활과 윤리는 비문학적인 내용이 많이 나와서 공부를 하지 않고도 공짜로 등급이 나오는 과목이다라는 요건 분명히 잘못된 생각이라는 건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할게요. 오늘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시험에 응시해준 우리 친구들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그리고 사랑합니다.